마술피리의 수수께끼 제9장에 지금 계속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체 프리메이슨 폴 제퍼스 저 이상원 옮김 9장을 봅니다. 교황 베네딕트 14세의 금지령이 내려진 지 몇 주 만에 스페인과 나폴리 왕국도 프리메이슨 활동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압박을 가해왔다. 최초의 오스트리아 지부는 독일 총지부의 승인을 받아 1742년 비엔나에서 창립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압력으로 인해 곧 폐쇄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762년 교회에 저항하는 몇몇 지부들이 비엔나와 프라하에 생겨났다. 보헤미아, 헝가리, 트란실바니아의 지부들은 1784년 베를린 총지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비엔나에 오스트리아 총지부를 만들었다. 비엔나에 자리 잡은 소규모 지부였던 덕행의 지부는 제국의 선도적 작곡가를 회원으로 유치했다. 국민들로 부터 아버지라 불리며 크게 존경받던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 가입한 것이다. 그가 가입한 지부는 프리메이슨은 세계 어떤 곳에서든 어느 통치 형태를 가진 나라에서든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곳이었다. 하이든과 어린 음악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폰슈비텐 남작이 1781년 비엔나에서 개최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 감상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역사가는 당시 모차르트는 하이든에게서 자신이 도달한 수준과 맞먹는 정도의 작곡가이자 신뢰할 만한 따뜻한 친구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하이든은 모차르트에게 조언과 비평을 아끼지 않았고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드를 포함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이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다. 두 사람은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모차르트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향이었지만 하이든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편이었다. 하이든은 오페라 아르미다가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했지만 모차르트가 쓴 몇몇 오페라를 들어본 후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페라 작곡의 꿈을 버렸다. 모차르트 그 음악의 예민성과 정교성이 모차르트가 좀 날카로운 성격이 모차르트의 인상이 아주 날카롭네요. 코가 콧부리가 매부리가 그 네코하고 비슷하네. 자, 눈매 모차르트. 자, 그래서 돈 조반니가 공연된 1788년 5월 7일 이후 하이든은 모차르트를 세계 최고의 작곡가로 공식 인정했다. 프리메이슨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든은 모차르트로 인해 프리메이슨이 되었다고 한다. 이야기는 1784년 2월 12일 모차르트가
자신의 비엔나 작택에서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시작된다. 참석자 중에는 프리메이슨 회원 3사람과 하이든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이든은 비엔나에 사는 자신의 친구와 지인들이 다수 소속된 이 단체에 이미 관심을 가진 상태였다. 1784년 12월 29일 하이든은 정식으로 입회를 신청했다. 입회 의사를 전달하는 편지에서 하이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본주의 그리고 기타 현명한 원칙들을 견지하는 이 단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입을 희망해 왔습니다. 귀 지부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제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다. 이 편지로 인해 하이든은 이미 여러 음악가들이 소속되어 있던 덕형의 지부 회원 후보가 되었다. 1785년 1월 1일에 열린 지부 회의록을 보면 가입 희망자인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과 할베르크 폰 브리셀 남작의 이름을 지부 내에서 회람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월 24일에 열린 회의에서 하이든의 회원 가입 일시가 1월 28일로 결정되었다. 모차르트는 기꺼이 입회 의식에 참석해 축하할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이든 자신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갑작스럽게 헝가리의 니콜라스 에스테르 초청했고 하이든의 입회 결정일에 일이 생겼다. 가야 할 일이 공작궁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불참을 사과하는 편지에서 그는 비효율적인 우편 체계로 인해 초청장이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이든의 가입에 관한 회의록을 보면 마티아스의 아들로 51세 5월 1일생 로마 카톨릭 신자 부르주아 출신 오스트리아 로라우 출생 현재 에스테르 하지 공작의 예배 음악 담당인 외국인 요세프 하이든을 희망에 따라 오랜 역사를 지닌 영광스러운 조직 프리메이슨에 받아들인다. 이 가입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의 강요 혹은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하이든은 성 요한 지부의 도제이자 형제 프리메이슨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이든의 가입을 맞아 전 정부에 소속된 고위 관료였던 요세프 폰 홀츠마이스터 형제가 긴 축사를 했다. 그는 우선 교향악 발전에 있어 하이든의 공적을 치하했다. 음악의 목적은 감정적 고향과 즐거움 제공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신입 형제는 교향악에서 새로운 지평을 창조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악기들이 다른 악기의 권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한 함께 움직이는 다른 악기들을 고려해 소리를 낮춰주지 않는다면 교향악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은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축사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 음악의 모든 것의 조화는 너무 강한 것은 조금 줄이고 약한 것은 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인간적인 관계의 조화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결한 남자들이 지혜의 샘에서 진리를 찾고 이를 남과 공유하는 모임, 이보다 더 존엄하고 더 즐거운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광채와 깨달음이 시기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감화를 가져오는 모임, 남자들의 악수가
가식적인 거짓 우정이 아닌 위대한 정신적인 공유를 상징하는 모임, 편견이나 미움, 음모를 걱정하지 않고 남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모임 말입니다. 그 만남이 모든 구성원에게 즐거움이 되어 만남 후에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다음 만남을 기다리도록 하는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조화는 조직 전체의 특징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지부의 중심, 자연에서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조화가 없다면 자연 자체가 무너지고 별이 총총한 하늘은 대지와 뒤섞여 혼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대 새로 받아들여진 도제 형제여, 조화라는 하늘의 선물을 특히 잘 깨닫도록 하십시오. 조화의 매력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이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그대가 이 조직의 조화로움을 확고히 유지하려는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톨릭 신앙이 프리메이슨의 의례와 상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이드는 프리메이슨 내의 사회적 교류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그는 1787년에 조합을 탈퇴하였는데 이때 모차르트는 형제의 조직에서 가장 인정받는 작곡가가 되어 있었다. 1756년 오스트리아 살스부르크에서 출생한 모차르트는 어린 나이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4살 때 이미 천부적인 자질을 드러내었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아버지 레오폴트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 음악적인 기질이 어릴 때부터 유산으로 전달되어졌네요. 손에 이끌려 하프시코드 수업을 받았다. 5살 때 작곡을 시작했고 6살에는 손색 없는 건반 악기 전문 연주자가 되었다. 1762년 그는 아버지 누이 마리아 안나와 함께 뮌헨과 비엔나로 가서 연주하기도 하였다. 연주와 작곡을 하면서 그는 오스트리아 귀족들의 총애를 받았고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를 위한 센부른궁 연주를 포함 수많은 연주회를 치렀다. 10대 시절에 이미 피아노, 하프시코드, 바이올린 인류 주자가 되었고 오라토리오뿐 아니라 교향곡과 오페라까지 작곡하였다. 최초 대작 오페라인 폰토우 왕 미트리다테는 1770년 밀라노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14살이었다. 1년 후 그는 찰스부르크 지기스문트 폰 슈라텐바흐 대주교의 교향악단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후임 대주교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지휘자직을 사임하고 만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음악만 했으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수업이나 교육은 부족했겠죠. 그러니 순종하고 좀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잘난 맛에 그런 관계를 하기 어려울 시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으로서 모차르트가 보냈던 삶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784년 12월 7일 덕형의 지부에 도제로 가입한 그는 1785년 4월 11일 진정한 조화의 지부에서
아버지와 함께 승련공으로 승급되었다. 닷새 후 아버지 레오폴트는 다시 세 번째 장인 등급으로 올라갔다. 덕형의 지부에 들어가기 2년 전 모차르트는 2대의 클라리넷과 3대의 바흐 호른을 위한 아다지오를 작곡하였다. 일부 전기 작가들은 이것이 프리메이슨 의식 진행을 위한 곡이라고 설명한다. 곡의 길이가 지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정해진 자리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칸타타인 너 우주의 영혼에서는 비회원들이 초청되는 프리메이슨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곡으로 추측된다. 당시 모차르트 역시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작업을 통해 조직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결국 가입을 희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을 위한 모차르트의 작곡은 1784년 말에서 1785년 초까지, 즉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동지를 위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차르트 최초의 프리메이슨 작곡이라 여겨진다. 1785년 3월 26일에 완성된 이 곡은 아버지가 두 번째 등급으로 올라간 것을 기념한 작품으로 추측되며 가사는 프리메이슨 회원인 프란츠 조체프가 붙였다. 또한 1785년 4월에 쓰여진 프리메이슨의 기쁨이라는 곡은 진정한 조화, 지부의 장인이자 금속학에서 세운 업적으로 황제 조세프 2세로부터 상을 받은 학자인 이그나츠 폰 보른에게 헌정되었다. 다른 지부 회원들에게 보낸 초대장을 보면 시와 음악 예술을 통한 유쾌함 속에서 정취를 표현하기 위해 우정에 넘치고 즐거운 식사를 약속하고 있다. 프리메이슨 장례 음악은 1785년 11월에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메클렌부르크 슈트렐리츠 공작과 프란츠 에스테르하지 폰 갈란타 백작이라는 두 프리메이슨 형제들의 장례를 위해 작곡되었다. 모차르트가 작곡료로 생계를 해결하던 시절이긴 했지만 이 곡은 무료로 헌정되었다고 한다. 지부 모임 개회와 폐회를 위한 두 작품, 사랑하는 형제여 오늘에야 울어보자, 또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 세워진 희망이라는 이름의 신설 지부를 위해 작곡되었다. 이 지부는 조세프 2세가 비엔나의 8개 지부를 3개로 이하로 줄이고 각 지부의 회원 수도 180명 이하로 제한하라는 칙령을 내린 후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두 지부인 진실의 지부와 새로운 세워진 희망의 지부는 모차르트와 그 아버지가 가입했던 덕행의 지부 및 진정한 조화의 지부가 합쳐지면서 탄생한 것이다. 조세프 2세의 칙령에는 각 지부가 모임 장소 및 시간, 참석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억압적인 정책을 펼쳐 프리메이슨과 대립했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아들인 조세프 2세는 프리메이슨에 대해 관용적이었지만 총지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은 고사했다. 제국과 프리메이슨의 밀월관계는 1790년 2월 조세프 2세의 사망까지 계속되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충격과 공포가 유럽 각국을 휩쓰는 가운데 신성 로마 제국의 왕좌를 물려받은 사람은 조세프의 남동생인 레오폴트 2세였다. 여러 나라의 왕실 중신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을 혁명 세력으로 지목하며 새 황제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프랑스로 시집가 기요틴에서 처형당하는 운명을
맡게 되는 여동생 마리 앙투아네트도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를 조심하세요. 모든 나라가 프랑스와 같은 비극을 막게끔 하려는 악마들에 대해 이미 경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1791년 9월 6일의 공식 대관식 이전부터 레오폴드 2세 태위 폭동을 구상했던 작곡자 요한 에마누엘 시카네더는 모차르트에게 프리메이슨을 널리 선전하는 오페라를 주문했다. 모차르트와 시카네더와의 관계는 17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리메이슨 연구자인 베른하르트 보이어에 따르면 시카네더라는 인물은 프리메이슨에 더할 나위 없이 큰 재앙이었다고 한다. 그는 순전히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쓴 가입 신청 편지는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여러분, 비밀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기 단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이유는 호기심도 이기심도 아닌 가장 진실한 존경심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저를 밝혀주시고 기 단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종곡 요한 에마누엘 시카네더 드림. 베른하르트 보이어 박사는 이 편지야말로 시카네더가 조직에 가입해야 했던 필요성을 잘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극적인 요소와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성품 또한 잘 나타나 있다. 음악사가들에 따르면 프리메이슨 오페라는 모차르트 시대에 새로 등장한 경향이 아니었다. 요한 고틀리프 나우먼의 오페라 시리스 또한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그 주제도 선과 악의 갈등에 대한 프리메이슨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모차르트가 마술 피리 작곡 일을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시카네더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모차르트는 응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작업에 들어갔다. 극작가 역할을 맡은 시카네더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했다. 마술 비리 줄거리에 대한 연구는 지니스탄에 발표한 작곡 아우구스트 리베스킨트의 루르 혹은 마술 피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분적으로는 재해석되고 수정된 또 부분적으로는 새로 창작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 오페라는 이후 비슷한 작업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네딕트 샤크의 현재의 돌이었다. 시카네더는 필립 하프너의 1763년 희곡 메아그라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마술 피리는 처녀 파미나를 그 어머니인 밤의 여왕에게서 구해내기 위해 신전으로 내려간 이시스의 현명한 신관 짜라스트로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왕은 타미노 왕자가 딸을 구하러 떠나도록 만든다. 타미노는 파미나를 구해 사랑의 결실을 맺고 또한 짜라스트로의 덕과 지혜에 감복해 그 제자가 된다. 일막은 숲에서 길을 잃은 타미노가 뱀에 쫓기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왕자는 소리치며 도움을 청하다가 도와줘 길을 잃었소 기진해 쓰러진다. 밤의 여왕을 모시는 새 시녀가 나타나 창으로 뱀을 죽인다. 괴물이여 우리 힘으로 죽어라. 시녀들은 모두 왕자에게 반해 왕자를 차지할 계획을 세운다. 정신을 차린 타미노는 새 깃털로 온몸을 감싼 파파게노를 보게 된다. 파파게노라는 재미있는 아리아에서 파파게노는 나는 새 사냥꾼이라네 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타미노에게 밤의 여왕이 가까이 있다고 말해 준 후 자신이 뱀을 죽였다고 떠벌린다. 그때 새 시녀가 나타나 거짓말을 꾸짖고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린다. 왕자는 시녀들이 보여주는 파미나의 초상화를 보고 기쁨에 넘쳐
불가사의하게 아름다운 그림일세라고 노래한다. 이어 밤의 여왕이 등장해 자라스트로의 손에서 자기 딸을 구해오라고 말한다.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네 라는 레시타티브와 아리아. 그 시녀들은 타미노에게 마술피리를 쥐어주고 파파게노의 자물쇠를 풀어준 뒤 마법의 종을 준다. 다음 장면은 자라스트로의 궁전이다. 파미나는 집요하게 구애하는 자라스트로의 부하 모노스타토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파파게노가 들어와 어머니가 타미노를 보냈다고 알려준다. 모노스타토스는 파파게노의 기이한 모습에 놀라 도망친다. 타미노 왕자는 신전으로 가는 길에 세 소년의 안내를 받는다. 신전에는 입구가 세 곳인데 두 곳은 그를 거부하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서 고결한 모습의 자라스트로가 나타난다. 파파게노가 파미나와 함께 등장하고 소년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모노스타토스가 이를 막아선다. 자라스트로가 들어오자 파미나는 그 발밑에 엎드려 모노스타토스가 구애하며 괴롭혀 도망치려 했노라 고백을 한다. 지금 계속 그 음악에 대한 이 작가들이 이 프리베이슨 아이스에 활동하는 활동을 계속 읽어보게 되어지는데, 자,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한 장면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한 장면에서 이런 것이 그린 그림이 있군요. 자라스트로는 파미나를 이해하지만 놓아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노스타토스를 벌하고 타미노와 파파게노를 시련의 신전으로 이끈다. 이 막이 시작되면 야자수가 무성한 숲에서 승려들이 타미노가 시련을 이겨낼 경우에 파미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 파미나가 거짓 믿음을 퍼뜨리는 어머니에게 돌아가게끔 할 생각은 없다. 이런 내용은 오 이시스와 오시리스여라는 아리아와 코러스에서 표현된다. 이어 무대는 시련의 신전 정원으로 바뀐다. 타미노와 파파게노가 이겨야 하는 첫 번째 시련은 침묵이다. 어떤 유혹에도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새 시녀가 나타나 두 사람이 입을 열도록 애쓰지만 실패한다. 한편 파미나에게는 어머니 밤의 여왕이 나타나 단도를 주며 자라스트로를 죽이라고 한다.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내 가슴에 있네. 모노스타토스는 잠자는 타미나를 바라보며 내가 느끼는 것은 사랑의 기쁨뿐이라고 노래하면서 억지로 사랑을 구하려 하지만 자라스트로가 이 신성한 신전에서라는 아리아를 부르며 이를 막는다. 무대는 다시금 시련의 신전으로 바뀐다. 타미노와 파파게노는 다시 한번 침묵의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파파게노는 더 이상 참지 못하지만 타미노는 파미나가 말을 걸어도 여전히 침묵한다. 타미노가 대답하지 않자 파미나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잃었네라고 슬퍼한다. 피라미드가 등장하면서 이를 산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자, 합창단은 오 이시스여 오 시리스여 큰 기쁨이여를 노래한다. 자라스트로는 파미나와 타미노를 떼어놓는다. 파파게노 또한 아내를 원한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 장면에서 나타나 자신이 파파게노의 신부라고 말했던 노파가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젊고 예쁜 파파게노의 모습이다. 한편 파미나는 타미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자살하려 하지만 소년들이 나타나 가로막는다. 파파게노 역시 자살을 생각하지만 소년들로부터 마법의 종이 파파게노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을 듣고서 행복하게 춤을 춘다. 갑옷을 입은 두 남자 타미노를 불과 물의 시련으로 이끈다. 파미나가 나타나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타미노를 보고 기뻐한다. 두 사람은 함께 마술피리의 도움을 받아 물과 불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다. 신전으로 돌아온 자라스트로의
환영과 축복을 받고 오페라도 마련된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 음악에 대한 이 작가들의 기록들이 아주 흥미롭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나도 그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네. 마술필이 가능한 다양한 관객들이 마술피리를 관람했으면 하는 것이 모차르트의 의도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 이렇게 오페라가 되어 있고, 자라스트로를 고결하고 지혜롭게 그린 것 때문에 모차르트와 프리메이슨 상징주의의 대표자인 이그나츠 폰 보른을 연결시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계몽사거리에서 계몽사상 억압을 위반하는 노래가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타미노는 사회 계급 간 평등 그리고 남녀의 결합과 협력을 강조했던 조제프 2세라고 해석된다. 이런 사상은 타미노와 파미나가 시련을 이기고 사제들이 이시스 또 오시리스에게 바치는 합정을 하는 장면에서 결실을 맺는다. 오페라 마술피리는 1970년 9월 30일 비엔나에서 초연되었다. 이렇게 작품이 되어졌고 나름대로 뜻을 갖고 브라보라고 외치지 않는 장면은 하나도 없었어. 그만큼 감탄적이다. 이 편지를 보낼 적 모차르트는 발세크 백작으로부터 진논 미사곡 작곡 의뢰를 받았다. 진논 미사곡 또 이런 것들을 받고 진논 미사곡 작곡하기 시작하지만은 비엔나에서 식구들이나 친구들은 그의 건강 상태나 기분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프리메이슨의 의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자기의 의중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나 콘스탄체는 빈센트와 메리 노벨로라는 친구 부부에게 모차르트는 자신이 아쿠아 토파나라는 독약에 중독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해 주었다. 비상이 포함되어 독성을 가지는 이 물질은 17세기 나폴리에 살던 토파나라는 여인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 물질은 아주 효과적으로 급사를 유발한다고 한다. 급사. 모차르트의 병에 대해서는 처제 즉 콘스탄체의 여동생 소피 하이벨도 1825년에 전기 작가에서 말한 바가 있다. 모차르트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되어졌고 모차르트가 숨을 거둔 날 소피 하이벨이 본 마지막 모습은 제자인 프란츠 크사브 지스마이어에게 진논 미사곡 마무리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차르트가 죽음이 가까워서 의사가 왔고 모차르트 위에 이렇게 해서 쇼크를 입은 모차르트는 영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모차르트의 마지막 행동은 진논 미사곡을 연주하듯 팀파니를 두들기는 몸짓이었다고 한다. 그는 1791년 12월 5일 자정 무렵에 사망했다. 모차르트 살해 의혹을 받았던 살리에리. 자, 클레셋 의사를 비롯해 임종을 지킨 그 어떤 의사도 사망 원인이 명시된 사망 확인서를 남기지 않았다. 부검도 없었다. 한 주 뒤 이렇게 모차르트 독살설을 언급하는 프라하발 보도가 실렸다. 10년 이상 모차르트의 유명한 라이벌이었던 살리에리가 용의자로 낙인 찍혔다. 1825년 살리에리가 사망하기 전 쇠약한 살리에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소문은 한층 신빙성 있게 여겨졌다. 프리메이슨의 혐의를 씌우는 주장도 있었다. 모차르트가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역할에 과도한 비중을 두었다는 점, 또한 갑옷 입은 남자들 합창에
그리스도교 음악을 사용해 이를 프리메이슨 회원에게 보이게 했다는 점으로 인해 비밀 결사에 미움을 샀다는 것이었다. 모차르트는 그렇토라는 나름의 비밀 지부 설립을 계획했고 프리메이슨이 이를 언짢게 여겼다는 말도 나왔다. 나중에는 모차르트가 마술 피리에서 겉으로는 친프리메이슨 성향을 나타 반영했지만 그 아래 전혀 다른 구성을 숨겨놓았다는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타미노는 모차르트, 파미나는 마리앙 투아네트이며 파미나를 납치한 이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한다. 여기서 모차르트의 죽음은 레오폴드 2세와 스웨덴의 구스타프 3세를 암살하려는 프리메이슨 음모의 한 부분이었다고 설명된다. 실제로 구스타프 3세는 모차르트가 죽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면 무도회 도중 암살되었다. 이런 주장은 모차르트 사후 80여 년이 지났을 때 골동품 연구자이자 종교강 반유대주의자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다우머가 펼친 것이었다. 이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이 연구에 군두투다가 박사가 1958년에 쓴 맞아 사람들이 나에게 독을 주었어 라는 책을 보면 프리메이슨 회원이 모차르트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 모차르트의 죽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두다 박사는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고 프리메이슨 지부는 불복종하는 회원에게 죽음을 명할 권리를 가지며 모차르트는 불복종한 회원이었고 그의 사망 과정을 보면 충분히 프리메이슨에게 혐의를 씌울 수 있다고 썼다. 이 책은 또한 마술피리 작곡에 관여했던 요한 에마누엘 시카네더 및 카를 루트비 키제케의 죽음에도 프리메이슨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죽음을 음모로 보는 시각에서는 회색 망토를 입은 수수께끼의 인물이 발색의 백작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프리메이슨에서 보낸 사형 선고인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모차르트의 죽음은 프리메이슨의 신성함을 위한 희생일 수도 혹은 오페라를 통해 조직의 비밀을 드러낸 죄에 대한 처벌일 수도 있다. 모차르트 사망 후 거의 200년이 지났을 때 데이비드 바이스라는 소설가는 모차르트 암살이라는 작품에서 보수 반동적이던 오스트리아 황실이 살리에리를 시켜 모차르트를 죽이고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페터 샤퍼의 희곡에 바탕을 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 죽음이 정부나 프리메이슨과는 무관한 살리에리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았다. 200여 년 걸친 모차르트 암살 음모설은 2000년 2월로 끝을 맺었다.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열린 제6차 임상병리학회에서 역사적 인물의 사망 사례를 분석하면서 모차르트의 증세는 류머티즘 열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살리에리가 독살한 것도 프리메이슨이 죽인 것도 아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모차르트 연구자인 닐 자슬러는 음모설은 소설의 좋은 소재일 뿐 모차르트가 살해당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작곡가의 죽음에 얽힌 살인은 의혹은 사라졌다. 35년 후 미국에서 일어난 수수께끼의 사건에서 프리메이슨은 다시 한번 살인 혐의를 받게 된다.